나에게 살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될까?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 나날을 정말 내가 잠시 눈 맞추지만 이분들을 내가 더 많이 공감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런 마음으로 내가 강당에 서자. 내가 이 연단에 쓸 때 내 말 한마디가 정말 당신의 등 뒤에서 안아주는 말이 되자.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와서 강단에 섰을 때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라는 말을 해드리는 사람이 되자.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제가 섭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모임 도시를 이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진짜 너무 감동받아서 눈물이 났거든요. 우리가 보세요.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들을 뭐라 그럽니까? 어류라고 그러죠.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를 어류라고 하는데 그럼 바다에 살고 있는 고래도 어류인가요? 고래는 포유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하나도 바다에 살면 다 어류야 라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사는데 고래는 알을 낳는 게 아니라 새끼를 낳아 젖을 먹여 포유류야. 바닷속에 사는데 우리 인간의 종하고 굉장히 닮았어. 흡사해. 이런 지식들 하나하나 알아갈 때 고래가 달라 보일 거 아니에요? 고래의 조상을 찾아가다 보면 고래는 소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낙타나 돼지하고 가까운 게 아니라 갈라져. 그런데 소하고 가깝대. 이게 인식이 돼요? 잘 안 되죠.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 고래하고 소하고 가깝대. 거기서 갈라치기 했대. 이런 걸, 그래? 소는 우리 집 저 시골 앞마당에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고래는 저 태평양 어디 바다에 있는 줄 알았는데 얘네들이 서로 상관이 있대 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알아가기 시작하다 보면 엉뚱한 소리를 안 해지는 거죠. 그래서 조상 하나를 찾아가는데도 공통의 조상 하나 찾는데도 순방향으로 쭉쭉쭉쭉쭉 내려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면은 고래에서부터 또 거꾸로 우리 인간으로부터 거꾸로 쭉 간다. 순방향 역방향을 오고 가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 포유류하고 최초의 단세포 박테리아하고 매듭 없이 만나진다는 걸 알게 되죠. 포유류라고 하는 덩치가 이따만한데 단세포라고 박테리아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잖아요. 그거하고 이 덩치 큰 거하고 우리 자신하고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대. 우리 모두가 공통조상이래.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다 공통조상이래. 모두가 공통조상이래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만 들어도 놀라운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뀌게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겉모습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옆에 분 잠깐 한 번만 쳐다보고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눈 좀 맞추시고. 어디서 오셨어요? 네. 제대로 쳐다보세요. 제대로. 눈 마주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 보셨죠? 자. 근데 지금 옆에 있는 분을 보니까 나하고 다르게 생겼잖아요. 나랑 다르고 이 사람은 여자, 이 사람은 남자야. 이 사람은 젊어, 저 사람 나이 들었어. 일단 저 사람 머리가 짧네, 이 사람 머리가 기네, 이 사람은 좀 건강해 보이네, 저 사람 아파 보이네. 오만 판단을 보는 순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이 모습,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은 니랑 나랑 다른 걸로 보이잖아요. 고래랑 나랑 다른 걸로 보이고 소랑 나랑 다른 걸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전부인 줄로 알면 안 된다. 여기 속으면 안 된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박문호 박사님한테 암석과 광물학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들은 강의 중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저 산, 그리고 여러분 눈앞에 저 보이는 거대한 숲이 있을 때 저 산과 숲이 본래 모습인 줄 알면 안 된다. 그 숲과 산이 그게 본래 모습이야. 저게 숲이야. 저게 산이야.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왜? 10m면 까내려 가보면 10m, 15m, 20m만 까서 내려가 보면 파헤쳐 보면 그 밑이 뭐예요? 전부 단일한 암석으로 되어 있어요. 암석이라는 하나의 단일한 한 층으로 다 되어 있는 거야. 그렇죠?
무슨 말인지. 네. 하나의 단일한 암석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암석 하나로 되어 있는 암석층 위에 흙이 이렇게 쌓이고 흙대미 위에 그냥 나무 심어가지고 숲이요 산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박사님 그런 얘기를 해. 우리가 산을 보면서 와 육중한 산, 설악산, 막 지리산, 월암산, 월출산 막 이런 거 보면서 와 저 산의 바위를 보라. 야, 화강암이 푹푹 솟았네 이러는데 산은 육중한 산이 아니다. 육중한 것은 다 지하 밑에 깔려 있다. 육중한 건 올라오질 못한다. 가벼워서 산이 된 것이다. 이런 게 다 새롭게 배우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가벼워서 산이 되었다. 무거운 것은 산으로 솟아오르지 못한다. 가벼우니까 솟아왔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국토잖아요. 이 국토가 현무암, 화강암, 그렇죠? 화강암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에도 오니까 화장실이면 어디 가니까 뭐 화강암 천지예요. 계단 다.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그 화강암이라고 하는 암석이 이 나라 한반도에 거의 자리 차지했다고 하는 건 우리나라가 주라기 시대에 한반도가 형성된 거구나라는 말을 제가 언젠가 방송으로도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주라기 시대. 주라기 시대가 뭐 하던 때요? 공룡이 살던 시대. 공룡이 바로 이 한반도에서 뛰어놀았다고요. 공룡이 여기서 세종시에서 발 한번 쫙 걸치면 포항에 가서 떡 떨어져요. 그래서 포항에 그 발자국이 턱 있잖아요. 턱 신생계. 그쵸? 그리고 제가 있는 곳은 서울에 우리 정갑사가 있는 곳은 북한산이 보이거든요. 북한산. 그게 바로 1억 7천만 년 전에 솟아오른 1억 7천만 년의 바위를 쳐다보면서 저것이 육중한 산이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벼워서 솟아올라 있고 화강암은 굉장히 가벼운 돌에 들어가는 이 개념이 달라지죠. 우린 돌 그럼 무겁게만 생각했잖아요.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은 산이 됐던 숲이 됐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됐던 이 모든 존재가 눈에 보이는 바가 다가 아니다. 그것이 진실도 아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거울 앞에 서서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거울에 보여지는 그 모습이 보여지는 이게 다가 아니다. 이게 내가 다가 아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지개 같고 구름 같고 그렇지? 이슬 같고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환이라고 그러잖아요. 환의 세계. 그것이 진실인 줄 알면 안 된다. 보여지는 것. 이 두 육안으로 보는 세계가 진실인 줄 알면 안 된다. 이러한 세계가 진실이 아니구나를 알아가기 시작해야 나도 달라 보이고 다른 존재도 달라 보이죠. 안 그렇겠어요? 그럴 때 말투가 바뀌겠죠. 안 그래요? 이게 니랑 나랑 달라 보이니까 어떻게 돼? 맞서서 싸워야 되는 대상으로 보여. 이겨먹어야 되는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너한테는 질 수 없다. 내가 딴 사람한테는 다 져도 내가 배움이 약하고 말도 딸리고 이런데 내가 다른 사람 너한테는 내가 질 수 없어. 이렇게부터 싸우잖아요. 특히 남자가 더 잘난 척하면 여자는 어떻게 돼? 바락바락 더 덤비고 여성이 좀 더 아는 척을 하면 남자가 절대 못 받아들이죠. 이게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이 밑에가 단일하게 되어 있는 암석층으로 되었다. 2,900km를 파고 내려가면 감남암이라고 하는 암석이 나타나는 거예요. 올리바인. 감남암이라고 하는 바위를 만든 감남암을 지질박물관을 가지 않는 이상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볼 수가 없는 돌덩어리예요. 암석이에요. 2,900km를 땅 밑으로 가야 돼요. 그 밑에서 이 올리브 색깔이라 올리바인이라고 그래요. 그 아름다운 보석들이 지금 우리를 받쳐주고 있다고요. 네? 올리브색, 남청색 이런 이쁜 색깔의 보석들이 이 지하에서 그 오랜 색 몇십억 년, 만년을 바치고 지금 우리를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우리가 이렇게 서서 지금 떵떵거리고 있는데 이 위에서 지금 우리끼리 보여지는 이 세계를 가지고 이게 다인 줄 알고 디립다 싸우니까 그 암석이 볼 때 어떻겠어요? 암석 입장에서 암석 할아버지가 볼 때 가짠게 보일 거 아니야. 가당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 눈을 떠야 한다. 우리 불교 공부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눈 뜨는 공부라고 나옵니다. 눈을 감고 있지 마라. 눈 떴다 해서 난 눈 떴어. 눈 뜨고 봐.
눈 뜨고 내가 볼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여기서 72도 각도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도 못 봐요. 그죠? 요것밖에 못. 근데 이것도 다 보냐? 안 보여요. 여러분 집에서도 안경 머리 위에 올려놓고 찾을걸요? 그죠? 핸드폰 들고 하면서 저는 핸드폰 막 찾으러 다니죠. 기다려봐. 나 핸드폰 찾느라고.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죠. 이게 우스개 같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비관할 건 없어요. 그걸 비관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세계에 대한 것을 내가 거기에 멈추어서 성장 자체가 거기에 멈추어 서 있으면 사람이 점점 바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저 밑에서 암석들이 보석들이 우리를 받쳐주고 있는데 그 위에서 우리는 보석보다 더 귀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우리는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보는 시각이나 관점을 대충 훑어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망원 렌즈로 보듯이 현미경으로 보듯이 주도 면밀하게 바라보기 시작해야 나에 대해서 알아주고 타인에 대해서 알아주고 모든 생명들과 다른 사물들에 대해서 알아주기 시작한다.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란 말 옛날에 들어보셨죠? 정말 아는 게 힘이에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보자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는 서로가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보여서 나와 저 사람이 연결되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연결되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고향도 달라, 말씨도 달라, 집안도 달라, 배움도 달라, 다 달라, 생긴 것도 달라, 말투도 달라, 성격도 틀려. 우리 성격 달라서 헤어진단 말 많이 하잖아요. 이제 의견 안 맞아서 헤어진단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는 표면상에 있는 걸로 보자면은 같은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부처님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생명이 있거나 없거나 유정과 무정이라 그래. 생명이 있거나 없거나 유정과 무정이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게 없다.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아야 그걸 정견이라 그래. 발을 정자 보이견자 정견. 근데 이게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 위에 뚜껑 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고 이게 사람이고 저 사람 나랑 다르고 동양인 서양인 흑인 백인 황인종 무슨 종 해가면서 우리 갈라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위에 올라와 있는 뚜껑만 보고 세상을 판가름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경쟁하고 이쁘고 미쁘를 갈라. 그렇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연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연하여 일어난다. 즉 이것과 저것이 뭉쳐야 무엇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연기에 대한 내용은 하나 정도 인문학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이 소멸한다. 저것이 소멸함으로 이것이 소멸한다.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연하여 만들어져서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지 영구불변처럼 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연기법이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 연기법이 바로 위에 올라 있는 뚜껑 가지고 다 봤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말로 보시면 돼요. 뚜껑이 다가 아니라 뚜껑 날려서 밑에 파봐라. 파서 들어가 보면 단일층이 하나로 다 만난다. 안 만나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과연 여러분들에게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처음에는 시작할 때가 뭐냐면 지식적으로 그래 라고부터 출발하셔야 돼. 내가 연구 안 했다 그래도 그래. 그래서 자꾸 접해야 돼. 우리를 과학적으로 부를 때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호모사피엔스라 그러죠. 들어보셨죠? 호모사피엔스라 그러는데 이 종이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우리는 맹금류처럼 힘이 센 것도 아니고 사슴이나 토끼처럼 빠르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빨이 강하고 발톱이 강해서 독수리처럼 한번 잡았다 하면 안 놓칠 정도로 이 살을 타고 들어갈 만큼 맹금류의 발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호랑이나 사자처럼 한번 물었다면 목을 한번 물었다면 놔주지 않을 만큼 그렇게 강한 이빨을 갖고 있지도 못해요.
우리 인간의 몸뚱이를 한번 보세요. 그런 맹금류들이나 날쌘 동물들에 비하자면 허약하기 이를 데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허약하고 우리는 겁도 많아요. 이 종 자체가. 두려움도 많고 겁이 많아요. 그래서 인간은 말하자면 그 도망다니는 종이에요. 잡아먹는 종이 아니라 그냥 너 잡아먹힐까봐 그냥 도망가다 볼일 잡아오는 종이에요. 그래서 도망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불안과 두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원초적으로. 그것이 뭐인데, 왜 두려운데라고 물어갖고는 답이 안 나와요. 왜 두려워? 뭐가 두려워? 뭐가 무서워? 뭐가 불안해? 라고 하는 말이 필요가 없고, 불안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층이 있겠지만 저 밑으로 가면 인간은 계속 살아남으려고 도망 다녀야 됐어요. 피해야만 됐어. 밤에 다녀야 됐고, 잡아먹히는 놈 눈에 안 띄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움도 많지, 겁도 많지, 불안해하지, 유약하지. 근데 이런 종이 이렇게 지구촌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집단이 되었어.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세지도 않아, 날렵하지도 않아, 겁도 많아, 두려움도 많아, 불안해. 그런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전 인류를 뒤덮는, 이 지구촌 전체를 뒤덮는 종이 되었을까? 한 가지. 뭉치는 힘과 우리는 협력하면 함께 산다는 것을 안 종이에요. 이 종이. 협력하면 산다, 뭉치면 산다. 그래서 열매를 만나면 열매를 따먹고 혼자 저기 어떤 맛있는 열매가 있어. 근데 그 열매를 나만 먹느라고 숨겨놓고 나만 안 가르쳐주고 도망갔다가 또 따먹으러 가고 이런 종이 아니고 내가 가서 따먹어보고 맛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줘요. 저기에 가면 맛있는 열매가 있다고. 정보를 줍니다. 정보를 주어서 그 정보를 통해서 언어라고 하는 정보를 통해서 그걸 교환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까지 다 같이 잘 먹고 살도록.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같이 잘 먹고 살도록 해줌으로써 더 융성하고 더 좋아졌기 때문에, 그 이치를 터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뭉치고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협력함으로써 이 거대한 집단을 80억 인구를 오늘날에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살아왔으면 좋았는데 이제 이렇게 뭐 발전했네 하고 막 오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협력하면서 서로를 도와주면서 같이 잘 살자, 뭉치고 먹을 거 있으면 노나 먹고 알려도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이렇게 많아진 우리의 종이 오늘날 가장 외로운 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외로운. 그렇게 협력하고 함께 잘 살다가 가장 외로운 종이 돼서 이렇게 많은데 뚝뚝 떨어져서 사는 거죠. 한 집안 한 국가 한 곳에 뭉쳐 산다 그래서 안 외롭지 않은, 다 외롭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실제 조사를 해봤대요.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정말 아무하고도 가깝지 않고 자기가 외롭다라고 느끼는 거를 설문조사를 하니까 39%나 외로움을 실제로 느끼고 산다 그랬대요.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예요. 그 정도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그 강사가 벌들은 벌집 속에 들어가서 집단을 이루고 사는 것을 통해 진화해왔고, 벌레들은 기어다니면서 지들끼리 사는 대로 진화해왔고, 구멍만 보면 들어가는 생명체들 있잖아요. 구멍만 있으면 기어 들어가서 사는 생명체들은 그걸 통해 또 진화해온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떻게 진화해 왔었냐면 부족 단위를 이루어 살면서 진화했던 거예요. 우리가 협력할 수 있었고 뭉칠 수 있었던 건 부족 단위 그룹을 형성해 살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날에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그 부족 단위로 살던 것이 해체되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해체되면서. 그러니까 부족 단위로 살았을 적에는 보호를 받았고 보살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는 위에 어려서부터 쫙 순서대로 아이들에게 다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말이 다 먹혔잖아요. 그게 되지 않는 거지. 근데 불가에서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갖추어야 될 실천 덕목 중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할 때 불교에서는 보살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예, 보살로 살아가야 됩니다. 보살로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해 봐야 한다. 보살로서의 삶을 경험하고 그 삶을 완성해야 된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면서 보살의 삶을 살아가는데 보살이 실천해야 될 덕목이 6가지가 있어요. 그 6가지 덕목 중에, 그러니까 육바라밀이라는 게. 그 육바라밀 중에서 첫 번째 혹시 뭔지 아세요? 그렇죠. 잘하시네. 보시바라밀이라 그래. 보시라고 하는 건 나누고 베푸는 거죠. 보시바라밀도 3가지로 나뉘어요. 첫째, 재물이 있으면 나누라 해서 재보시. 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꼭 돈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든 물질과 관련된 건 다 재보시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재물보시. 옷을 갖고 있으면 옷을 나눌 수 있고, 뭐 집이 있으면 집도 함께 나누어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다 재보시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 땅을 남한테 또 희사하고 기증해서 전 국민을 위해서 그곳에 문화센터를 짓거나 거기에 뭐 좋은 공간을 짓거나 과학센터를 짓거나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에서 공부 배우게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땅을 뭐 희사했다, 이런 거 전부 다 재물보시에 들어가요.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각 대학에 보면 뭐 많은 분들이 대학에다가 땅도 기증하고 막 건물 기증하고 하잖아요. 그 뭐냐, 학생들 키우라고. 이런 거 다 재물보시에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2번째가 뭐냐면 진리의 세계, 법을 배우면은 법에 대한 가르침,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먹고 자고 살아가는 생로병사, 이것만이 다가 아니야. 생로병사의 세계를 넘어선 세계가 있어라고 하는 걸 알려준 게 진리의 세계잖아요. 예. 고통스러워?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성스러운 진리야. 고통을 통해 배울 게 있어 라고 해서 고성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고성제, 성스럽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고통을 성스러운 진리의 세계로까지 올려놓은, 반열에 올려놓은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거든요. 괴로움은 쓰잘데기 없는 게 아니라 고통을 성스러움의 위치까지, 진리의 세계까지 올려놓으신 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한 세계가 다가 아니야? 그 세계를 넘어서는 길이 있어 라고 하면서 팔정도라는 길을 제시하잖아요. 이런 거를 법보시라 그래. 이런 걸 나누는 것을 그 세계의 너머의 세계, 다른 걸 보면서 우리가 이걸로부터 해탈하여 벗어날 수 있어 라는 걸 일러주는 거를 법보시라 그래요. 그 다음 이제 3번째가 뭐냐면은 두려움 없게 해주는 걸 무해시보시라 그래. 무해라고 하는 게 두려움 없이 한다는 말이거든요. 두려워하지 않도록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보시예요. 오늘날에 재물보시, 법보시도 좋으나 이렇게 많은 종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반도에 벌써 5천만이 넘어요. 우리가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 5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여서 사는 이 똑딱거리는 속에서 무해시보시라고 하는 걸 실천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그 옛날에 부족사회에서 받았었던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무해시보시라고 하는 거는 서로의 성장에 엄청난 가속도를 붙여줍니다. 두려움 없게 해준다라고 하는 보시가 얼마나 이 세상에 필요한 보시인지. 우리가 세상 사는데 얼마나 두려움이 많아요. 남한테 무섭게 으르렁거리잖아요.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차 타고 길에 나가보세요. 차를 험악하게 모는 사람들이 차로 가지고 막 욕하듯이 몰고 오기도 하죠. 차가 욕을 해, 차가. 그죠? 차가 막 씨름을 해, 그러고. 차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차를 모으는 사람이. 그죠? 뒤에서 막 겁주고, 앞에서 겁주고. 얼마나 두렵게 만들어요. 그죠? 우리는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두려워. 제가 절에 있다 보면 어느 때 보살님들이 그래요. 남편이 절에 가지 말라 그래서 못 갔어요. 자기가 집에 있는 날이라고 집에 꼼짝하지 말고 있으라 그랬대요. 그 남편의 말이 무서워서 절에를 못 오고 싶은데,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작은 것 하나하나의 행동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항상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요. 무서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무섭고 두려움으로부터 피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 뜻과 관계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남자들이 그러는데 여성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한대요. 집사람이 너무 제일 무섭대. 차라리 우리의 호랑이가 덜 무섭대. 호랑이가 사랑스럽대. 집사람이 너무 무섭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두려움의 존재야 우리는. 눈길 하나, 말씨 하나, 그 사람이 바라보는 눈결만 갖고도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감을 느끼는 거야. 그냥 목소리 톤, 여보! 그럼 갑자기 심장이 퉁! 내가 뭐 잘못했지? 그리고 아들, 딸들도. 부모 입장에서는 아들, 딸들이 너무 무서운 대상인 거야. 근데 또 자식들도 아버지, 엄마가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해요. 거기다 폭력을 쓰는 부모가 있을 때는 자식들은 거의 겁박을 당해서 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 전반을 돌아보면 거의 두려움과 공포감 속에 살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아무렇지 않은 것은 겉보기 위에 올라온 숲이고 나무일 뿐이야. 그 밑을 파헤쳐 내려가 보면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죠? 뭐 시댁 식구한테도 두려움 느끼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어머니는 그래. 나는 며느리가 너무 무서워요. 그러기도 하죠. 또 집관계, 세입자들의 경우는 집주인이 무섭기도 하잖아요. 또 집주인이 세입자가 무서운 경우도 있대요. 그렇죠? 우리가 갑질을 한단 말 요즘 많이 하대요. 갑이 되어서 자기가 권력을 가진 양 큰 소리를 친다. 길에 나갔을 적에 차 운전하다가 경찰이 부른다. 그러면 괜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경찰이 이렇게 쓰세요라고 하면 괜히 겁먹죠. 서야 되잖아. 그렇죠? 경찰의 권력이라는 앞에 쓰세요 그러면 서야만 하는 세상.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본의 아니게 남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구나. 그렇죠? 내가 가진 권력이라는 게 누군가에게 엄청나게 겁박을 하는 두려움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되니 그런 것도 두려울 수 있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다 두려움일 수 있지만 저마다 두려움일 수 있지만 사실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이 제일 많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두렵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한다라고 안 두려운 거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의심하잖아요. 의심을 받을까봐도 두렵고 의심이 들어서라도 두렵고 그런 것도 있죠.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망원경, 현미경으로 조금만 들여다보면 야,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이러고도 사는구나. 그렇죠? 이러고도 살고 있구나. 그래서 한번 생각하면 야, 진짜 스스로 한번 이렇게 야, 대단하다 너. 그러고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냐. 이런 소리 한 번씩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한 번 해보세요. 너 참 대단하다. 야, 너 어떻게 이런 두려움 속에 그 살고 왔냐? 살아왔냐? 그 어떻게 뚫고 살아왔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두려움 속에서 거의 수많은 사람들이 뭐 그러잖아. 갑질한다면서 너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말 하죠.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소리를 듣는 순간 그래 가만두지 마 뭐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사실 두렵잖아. 그런 말 한마디가 너 가만두지 않겠어 두고 봐. 두고 보자는 사람 치고 무서운 사람 없더라 이러지만 그런 말 자체가 두려운 말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 자신이 한 번씩 돌아보자고. 돌아보면 우리는 무수한 사람들에게 무해시보시를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주는 악업을 많이 지었다는 거지. 말이나 나의 눈빛이나 말투나 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나 자신한테도 하거든. 아이고 이 바보야. 아이고 이 멍청아. 아이고 다 나를 두렵게 오그라들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받고 싶지 않은 행태를 남에게 그래도 두렵게 하잖아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나이를 돌아보시고 내가 만약 40대라면 40대를 살아오는 동안 내가 남을 두렵게 하는 말을 얼마만큼 했을까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본다고 마음에 그려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60이 넘으셨다면 더 많은 두려움을 줬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총기만 가지지 않았다 뿐이지
누군가에게 무서움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면 아 이거 내가 인생 잘못 산 거구나라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탓을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알고 가자는 거예요. 탓을 할 필요는 없어요. 몰랐으니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무예시보시라고 하는 걸 아는 순간 무예시보시라고 하는 건 빵끝 미소만 한번 지어주어도 무예시보시예요.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 앞에서도 그럴 수 있지. 다시 한번 잘해봐. 빵끝. 이게 무예시보신 거예요. 넌 그거밖에 못해? 넌 왜 그 모양이니? 똑같은 밥을 먹고 넌 밥값도 못하냐? 너한테 월급 주는 게 아깝다. 이런 말들은 공포감만 가져오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고 싶지 않도록 만들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그리고 시집장가 가지 않은 아들과 딸에게 넌 뭐가 부족하니? 너가 뭐가 모자라서 시집을 못 가니 장가를 못 가니? 모자라야 시집장가 안 모자라야 시집장가 가는 건지 시집장가가 뭐 그렇게 잘났는지 당신들이 가보고 뭐 그렇게 좋았는지 만약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시집장가 가라라고 그렇게 권하고 싶으시다면 결혼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샘플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부 장가 가고 싶어 안달하고 시집 가고 싶어 안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이들의 눈으로 볼 때 겁나 무슨 일을 당할지를 몰라. 나도 내 아버지처럼 저런 꼴 될라 내 엄마처럼 저런 꼴 될라 그러느니 혼자 살아. 똑똑한 판단이에요. 그쵸? 네. 본인이 시집장가 가갖고 엄청나게 잘 살아본 게 아닐 때 그걸 과연 권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되짚어 생각하셔야 된다. 무조건 사회가 그러라니까 그러는 것이다. 아니에요. 사회가 그러라니까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망원경을 여러분이 장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탐사하지 않은 우주의 세계로 광활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탐사하고 관찰하셔야 돼요. 정말 결혼을 하는 것만이 최대 인생의 숙제를 끝내는 거냐? 아니냐? 더 넓은 세계의 은하에 또 다른 어떤 세계가 있느냐? 이걸 탐사해야 되는 겁니다. 탐사도 하지 않은 채 고장난 망원경을 갖고 거듭 보이지 않는 망원경을 가지고 희뿌연 걸 갖고 별도 안 반짝거리게 야 시집가 장가가 애들이 설과 추석이 오기만 하면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 오죽하면 설날이 반갑지 않다잖아. 추석이 반갑지 않다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한마디의 말로 인생살이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모라는 이유로 무엇의 이유로 가지고 누군가에게 본의 아니게 두려움과 무서움의 말을 했던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걸로부터 첫 출발이 망원 렌즈 장착하는 겁니다. 전 그렇게 비유를 들어드리고 싶어요. 내가 그런 적 있어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굉장히 무섭게 다루거나 또 누군가가 뭘 잘못했을 때 막 소리 지르면서 끝까지 파헤쳐가지고 막 그게 바로 될 때까지 막 파헤치면서 문자하고 막 카톡하고 문자하고 카톡하고 문자하고 막 이러는 경우 있죠. 그게 막 끝장날 때까지 막 하는 여러분도 혹시 그러시나요? 아니 그런 경우 있죠. 그럼 무섭죠? 막 사람을 이 쥐 몰듯이 막 코너로 몰아가지고 막 빠져나갈 구멍 보고 몰으라잖아요. 구멍도 없이 막 몰아. 그래서 어떻게 돼? 자살하잖아. 그래서 자살하잖아. 무예시 보시는 오늘날에 자살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보시입니다. 자살하고 싶은 심리를 없애버릴 수 있는 그 마음을 다독거리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무예시 보시예요. 그 혹시 여러분 영화 혹시 기억나실까 모르겠다. 가위손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는지?
안 봤다 한번 보셔요. 오래됐죠, 나온 지가. 그 가위손이라고 하는 그 손이 박사가 뭐 연구한다 했다. 다른 거는 다 바꿨는데 손을 못 바꾸고 박사가 죽잖아. 그래서 그냥 가위를 매단 채 살아가는데, 에드워드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제 양쪽 손에 이렇게 가위가 있다던가, 누구에게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 찌르고 상처를 주고, 사실은 그게 영화와 소설로 나왔다 해도 그게 우리 살아가는 사회의 삶을 비유들어서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가위손이 다가가기만 하면 다 사람들을 찌르게 되고 다치게 하고 이러니까 혼자 허름한 성에 가서 살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가위손 그 에드워드가 외롭게 혼자 살아가는데, 사실은 생긴 거는 귀괴한 것 같이 생겼지만, 가위손도 달고 귀괴한 것 같지만 굉장히 순진하고 두려움도 많고 겁도 많아요. 예, 그리고 굉장히 순박해. 그리고 성격도 되게 소극적이에요. 막 나서서 뭐 이렇게 하고 이러질 못해요. 근데 킴이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 킴이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 그 여성을 보는 순간 사랑에 빠져요. 그 사랑에 빠지는데, 이 에드워드는 킴이라고 하는 그 여성을 너무 사랑하고 안아주고 싶지만, 이 가위손 때문에 가깝게 다가가면 상처를 입힐까봐 다가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킴이 그걸 알아요. 그 자기도 그 에드워드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와. 지금도 제가 잊혀지질 않아요. 킴이 뒤로 가요. 뒤에 가서, 에드워드의 뒤에 가서 등 뒤에서 백허그를 해요. 뒤에서 안아줘요. 가위손이니까 안 다치게 뒤에서 이렇게 안아줘. 등 뒤에서 누군가를 따스하게 안아준다고 하는 건 너의 등 뒤에 내가 있어라는 메시지예요. 안심해도 돼. 내가 네 등 뒤에 있어. 그리고 걱정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라고 하는 게 백허그잖아요. 등 뒤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막 화가 나서 소리 지를 때게 서로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더 싸워요. 예, 불난 그 화산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그 화산을 쳐다보면 나도 화산이 돼야 되니까 누가 마그마가 더 끓나? 막 이걸 실험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극도로 화가 나서 막 치솟아 있을 때 뒤로 쓱 돌아가서 뒤에서 살짝 안아주고, 그러면은 놔 씩씩대다가도 놔 사그라져. 그죠? 그다 지하철 타고 가도 아무한테나 그러면 안 되죠.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차피 분노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백허그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행위는 무의식옷이에요. 두렵고 겁 많고 순진하고 소외되어 있고 외로움 타는 누군가에게 등 뒤로 돌아가서 내가 네 등 뒤에 있단다. 엄마들이 자녀에게, 또 덜어는 다 큰 자녀들은 엄마나 아버지한테도 이런 백허그가 필요해요. 나이만 먹었다 뿐이지 인간은 똑같거든요. 인간은 다 두려움을 갖고 살고 또 다 외로워하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엄마와 머리에 흰 눈발이 벌써 흰 히말라야 설산처럼 흰 눈이 내리고 있는 아버지에게 언제까지나 소리 지를 것 같고 당당했을 것 같지만, 그런 아버지의 마음에 진정으로 자기와 마음을 터놓고 대화해 볼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 자기 자신과도 만나본 일이 없는, 그럴 때 누군가가 뒤로 돌아가서 그냥 슬쩍 따뜻하게 포옹해주고 안아주고, 내가 그저 네 등 뒤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메시지만으로도 두려워하는 생각으로부터 안심시켜준다. 사람은 저마다의 상처와 작던 크던 고통과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마주보고 있을 적에 괴로워하는 표정을 보면, 뭐가 괴로운데? 말해봐. 뭐가 힘들어? 꺼내놓고 말해. 그래야 해결할 거 아니야. 뭐가? 뭐 이렇게 앞에 마주보면서 하면은 왜 이렇게 말을 못해? 어? 그렇고 더듬거리지 말고 팍팍 말을 해봐. 막 이렇게 하니까 더 오그라들죠. 그게 더 공포감이 와. 그렇잖아요? 무의식옷이라고 하는 건 따지거나 분석하거나 그것이 무엇이냐고 캐묻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고 따져 묻지 않아요. 무의식옷이는 그저 슬쩍 뒤로 가서 등 뒤에서 혼자 외로워하지 마. 너가 기댈 때가 있어.
내가 이렇게 있어줄게.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말이야. 그러면 그냥 스르륵 마음이 내려가지. 그치? 실제로 한번 가족 사이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면서도 눈물 날 거예요. 왜? 그 존재의 등만큼 정직한 게 없거든요. 사람은 정면보다 등이 훨씬 정직해요. 그래서 등을 보면 왠지 쓸쓸하지. 그쵸? 그래서 영화에서 왜 쓸쓸한 모습 보여줄 때 꼭 등을 보여주잖아요. 앞모습 안 보여주잖아요. 앞모습은 지잘났다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뭔가 등을 보여주면 등은 되게 정직하잖아. 그죠? 그래서 고엽이라는 노래에 등까지 나와봐. 네? 이구몽땅이 막 고엽을 부르는데 등 뒤까지 탁 보여주면 거기다 또 붉은 그 낙엽이 떨어진 단풍잎이 떨어지는 걸 지나가봐. 괜히 눈물 흘리잖아. 인간은 왜? 고독하거든. 외롭거든. 내 곁에 있는 것 같지만 나하고 뭔가 하나가 된 것 같지 않거든. 이 뚜껑만 파헤쳐보면 하나 단일로 된 암석층인데 다 보석인데 이게 단일하게 보여지질 않는 거야. 외로워. 제가 그 좋아하는 저기 영화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어. 저는 이제 다큐 종류, 자연 다큐 좀 많이 보는 편이고요. 그 굿윌 헌팅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 있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굿윌 헌팅. 굿윌 헌팅. 한번 뻗쩍 들어보세요. 자랑스러워 하셔도 돼요. 네, 자랑스러워. 굿윌 헌팅 본 사람의 카메라 좀 잡아줘, 이거. 카메라 좀 잡아줘. 네. 그래서 이 굿윌 헌팅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너무 좋아서 저는 한 3번 봤어요. 안 보신 분은 꼭 보기를 권합니다. 네, 보기를 권하고 거기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쓴 작가가 수잔 손택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여성 작가잖아요. 지금 돌아가셔서 돌아가셨는데 뭐 내용을 여러분들끼리 안 봤으니까 제가 뭐 스포일러를 할 건 없고 여러분이 보시도록 하고요. 주인공 그 윌이라고 하는 사람, 윌이라는 청년이 나와요. 주인공 윌. 그 다음에 이 윌이라고 하는 청년이 의붓 아버지한테 거의 매일 폭력을 당하고 살아요. 폭행으로 그냥. 의붓 아버지 자체가 알코올 중독에다 그냥 거의 그냥 자식은 그 사람 생명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때려야 되는 어떤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맞고 살죠. 그런데 이제 그 정신과 의사인 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윌과 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이제 한번 영화를 보시면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그 장면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 근데 수학과 교수들이 MIT 공대의 거기에 이제 유명한 교수들, 수학과 교수들이 2년 걸려서 풀었다는 수학 문제가 있어. 어려운 문제가.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칠판에 붙여놓고 누구든지 이 문제를 풀어라. 푸는 사람한테 뭐 어쩐데 이렇게 했어요. 그 교수가, 램이라는 교수가 광고에 붙여요. 그런데 보니까 붙여놓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문제가 풀려 있어요. 칠판에. 예. 보니까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았고 대학도 안 나왔는데 대학에서 청소를 하는 청소부 역할하는 윌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그 문제를 쫙 풀어놔요. 그러니까 수학의 천재. 법률학, 수학, 역사 모든 분야에 뛰어난 천재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고 살다 보니까 또 어그러진 자아가 있는 거야. 한편으로는 천재라는 아이덴티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그러지고 상처투성이의 아이가 또 하나 있지. 그래서 끄떡만하면 교도소에 가 있는 거예요. 얘가. 그냥 주먹질하고 뭐 하다가 교도소가 그냥 지네 집인지를 알고 드나들 정도로. 자, 천재로 불려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죄수로 불려지기도 해. 그런데 뭐냐면 영화에서 이 작가가 나타내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정말 인간이, 사람이 이 사람을 볼 때 이 존재를 진짜 위에 나무와 수피오라고 하는 뚜껑 걷어내고 저 수천 킬로미터에 있는 암석의 완톤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존재로 보느냐, 볼 수 있느냐. 그렇게 안 본다는 거지. 왜? IQ 높은 아이, 재능 있는 아이, 어디다 써먹으면 될까? 이익관계. 얘를 어디다가 써먹으면 될까에 대한 이해관계로만 사람을 본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망원경으로 세계를 비춰보듯이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타인을 비춰볼 때 발견하지 못했던 샛별을 발견하라는 것인데, 그 샛별을 보는 게 아니라 우후죽순처럼 그냥 둥둥산이처럼 떠있는 그런 겉털기식, 위에 올라있는 나무와 숲, 위에 보여지는 세계가 그 존재인 줄 안다는 것. 이것을 말하자면은 고발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학교가 발칵 뒤집어져요. 수학 문제를 풀었으니까. 근데 불운한 가정 배경 때문에 감옥소를 드나들고 이 두 개의 자아상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중간 과정 다 이제 거쳐 뛰고, 그러다 보니 아이가 굉장히 똑똑한데 거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칠고 망나니 같은 거죠. 그리고 뭐 그냥 세상을 다 그냥 깨부수고 싶은 아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학 교수가 얘를 좀 사회에 괜찮은 그 회사에도 좀 보내갖고 국가적 프로젝트로 써먹고 싶은데 얘가 교도소에 가서 있으니까. 그래서 뭐냐 하면은 정신과 심리 상담을 하는 친구 쇼니라고 하는 의사한테 데려다줘. 그 쇼니라고 하는 의사하고 만나. 그래서 그 쇼니라고 하는 사람과 만난 과정이 여러분이 직접 보시고 쭉쭉쭉쭉 건너가서 이제 이 아이가 상담을 받던 중에 상담의 마지막 상담을 받는 때가 와요. 이제 상담이 끝나갈 때쯤 돼. 그때가 윌이라는 청년의 나이가 21살이 돼요. 21살이 될 때쯤인데 이 쇼니라고 하는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는 중에 계속 밀쳐내요. 말하는 저항을 해. 네가 저게 뭘 하냐, 쉽게 말하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뭘 다 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거들먹거리는 거지. 뭐든지 무엇과도 접촉하지 않는 거야. 무엇과도 접촉하지, 자기하고도 접촉하지 않고 타인과도 접촉하지 않아. 예. 그러니까 자기 세계의 별을, 샛별을 볼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의 별도 볼 수가 없죠. 탐색이 안 되고 관찰이 안 되죠. 계속 겉도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과 무서움증에 그냥 겉돌아.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상담에 이르러서 그걸 발견해. 이 쇼니라는 의사의 도움으로 내가 고통의 근원이다라고 지가 가진 생각을 발견하게 돼. 왜 이 아이가 계속 그런 식의 행동을 했느냐면, 나는 고통의 근원, 내가 고통이야. 나는 고통을 타고났어. 쉽게 말하면. 그리고 나는 저주받은 인간이야. 뭐 이런 거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해도 왔다가 금방 갈지 모르니까 내가 저 사람을 먼저 버려야 돼. 그래서 누가 다가오기만 하면 가까워지기도 전에 버려버리고 지가 먼저 도망가는 걸 반복하는 거죠. 네. 누구하고도 가까워지지 않으니 망원경으로 별을 관찰할 수가 없는 거지.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관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내 자체가 고통덩어리다. 이런 생각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걸 알게 되고, 죄책감 속에서 자기가 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행의 씨앗이라고 생각한 거지. 난 불행한 사람이야. 되는 게 없어.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별로 안 좋아해. 사람들이 날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날 예뻐하지 않을 거야. 나를 멋있다고 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여기 막 다 산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한 신념이 내 삶을 방해하고 있었구나. 그러한 신념이 나의 삶에 장애물이 되고 있었구나.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죄책감. 죄책감과 자책감과 그러한 상처가 자기의 그 마음밭에 가득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발견을 해. 어쨌든 발견하는 단계까지 와요. 그래서 이제 끝부분에 제가 둘이 나누는 대화만 이야기해드리고 정리해드릴게요. 이제 쇼 의사하고 마지막 상담을 받는 자리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 보시더라도 제가 했는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보셔도 아마 즐거우실 거예요. 쇼에게 자기가 아버지에게 어떻게 두드려 맞고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하는 중에 한 줄을 말해요. 의붓아버지가 이 테이블 위에 렌치 올려놓고 강목 올려놓고 혁대 올려놓고 늘어놓고 어느 걸로 맞을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렌치, 강목, 혁대. 그러면은 자기는 렌치를 선택했다는 거야. 아주 맞아 죽을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쇼니 그래. 나라면 혁대를 선택했겠다. 왜 그걸 선택했느냐 그러니까 가볼 때까지 가보자. 악밖에 남은 게 없는 거지. 왜? 난 어차피 저주에
불행의 씨앗이고 내가 고통의 근원이고 이런 죄책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살 가치가 없어. 나는 사랑도 받지 못해. 누가 날 좋아하지도 않아. 날 좋아한다고 가까이 와도 언제 나를 또 버리고 갈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먼저 달아나야 돼. 이렇게 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맞아서 죽든 말든 너랑 나랑 끝장 보자 이 생각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렌치를 선택했다는 거야. 네. 그래서 그럼 그걸 이제 막 맞는 거지. 근데 그때 이 의사가, 숀이라는 의사가 바로 그 위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똑바로 쳐다봐요. 바라보면서 네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을 해줘요. 진짜 그 대목에 이르르면 울컥해져요. 저도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니까 항상 해왔던 대로 알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알아요. 또 말해요. 네 잘못이 아니야. 안다고요. 그러니까 또 마지막 한 소리. 네 잘못이 아니야. 알았으니까 성질나게 좀 하지 말라고요. 왜 애들 반항하고 저항하는 애들 그러잖아. 알았어 막 소리 지르고 막 뭐든지 뚜지려 부셔야 되고 막 나를 막 폭력적으로 내세워야 자기 표현하는 줄 알잖아.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막 가해하듯이 하는 게 뭐예요? 나 힘들어, 나 괴로워 이 말이거든. 그렇죠? 아이들이 그렇게 할 때 부모님들이 왜 그래 너 미쳤어? 정신 좀 차려 이러시면 안 돼요. 나 힘들어, 못 버티겠어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더 이상 성질 건드리지 말라고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그런데 침착하게 하면서 나지막한 소리로 같은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네 잘못이 아니야 다시 말해요. 그러니까 얘가 제발 날 성질나게 좀 하지 마세요라고 꽉 화를 내죠. 그때 한 번 더 정말 사람이 저 정도 상황에서 저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침착한 어조로 그러면서 차분한 어조로 그러면서 느낌을 완전히 바꾸어서 네 잘못이 아니었어. 네 잘못이 아니야. 그때 이제 비로소 이 윌이 숀이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울음이 터져요. 거기서 눈물이 막 쏟아져서 인생에 처음으로 그렇게 이제 이 윌이 울게 돼요. 그래서 그 의사 숀에게 가슴에 안겨서 그러니까 숀이 꽉 안아주죠. 그가 안아주니까 정말 죄송해요. 그래서 그냥 엉엉엉엉엉엉 울죠. 자기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과 정면으로 만나니까 우주 망원경이 거기를 정확하게 포인트를 딱 찍어주니까 그 모습을 보는데 형형색색으로 확 드러나거든 별빛처럼. 근데 그거를 딱 대면을 하는데 그 순간 자기 자신이 가졌었던 그 신념과 대면하는 순간 갑자기 몸에 자유를 느끼는 거야. 그냥 확 깨져나가. 알았어. 네. 그래서 선생님 죄송하다는 거 정말 죄송해요. 그랬더니 확 안아주면서 다 잊어버려라.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누구랄 것도 없이 각각의 사람마다 겉으로 보면 숲이고 산이에요. 근데 이 한꺼풀만 벗겨보면 겹겹이 앉아있는 그 감정들이 누적되어 있어요. 그것을 벗겨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으나 사실은 아무 비판도 하지 말고 아무 판단도 하지 않고 슬쩍 터치만 해주면 돼요. 터치를 해주면 그 터치해주는 순간에 스스로 자기가 자기 망원경으로 거기를 쫙 비춰봐요. 찬란한 그 별빛을 팍 비춰봐요. 그 순간이 얼마나 환희롭고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우리 불가에서는 힘든 일이 있을 때 관세음 보살을 염송하라고 합니다. 아니면 온만이 반매음을 하거라. 이렇게 염불의 진언을 줍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의 진언은
네 잘못이 아니야. 온만이반면이 육자진언이거든. 6개의 글자잖아요. 관세음 보살도 그렇잖아요. 근데 네 잘못이 아니야. 7자진언입니다. 이 만트라를 엽송하세요. 이 만트라를 스스로에게도 하고, 자기가 뭔가 죄책감이 느껴지고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을 것 같고 내 모양이 너무 꼴이 보기 싫고 내가 하는 것마다 짓짓이 마음에 안 든다 할 때 스스로에게 네 잘못이 아니야. 이걸 염불해 주세요. 이 진언을 여러분 자신에게,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혈육들에게, 피부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네 잘못이야. 너는 그렇게밖에 못했니? 엄마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니? 내가 이토록 힘들게 사는 이유가 뭐니? 너 때문이잖아. 이렇게 고통스러운 말을 주지 말고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이 아니라 눈을 보며 이때 이쪽 망원경 저쪽 망원경 다 망원경 비춰야 돼. 우주 허블 망원경, 우주의 제임스 웹 망원경을 잊지 마세요. 정확하게 비춰줄 테니까. 내 안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보라. 그대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보라. 비춰보자. 비춰보자. 보면 안다. 알면 사라진다. 모르니까 무서워서 도망다니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죄의식이나 죄책감에 시달리는 자신에게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하는 7글자의 염송, 진언을 자기에게 외치라. 그걸 통해 스스로도 성장하지만 상대방도 성장하게 하자. 고통 속에 빠져있는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만트라. 내 자신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왜 자기가 자괴감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누구를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못 돌려받을 때 가족한테 그 미안하고 낯뜨겁고 얼굴을 바로 들 수 없는 부끄러움도 올 수 있잖아요. 왜? 그럴 때조차도 스스로에게 너는 정말 바보야, 바보야, 넌 그것밖에 못해가 아니라 자기에게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냥 올 때 왔을 뿐이에요. 그걸 자꾸 켜켜이 까뒤집어서 사람을 코너로 몰아서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으로서 고통 속에 빠져있는 사람한테 무해시보시를 할 수 있다. 무해시보시가 얼마나 훌륭하고 돈도 안 드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 자체가 두렵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눈치채었다면 등 뒤로 가서 허깅해주면서 네 등 뒤에 내가 있어 라는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네 등 뒤에 내가 있다. 걱정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가족 사이에 우리는 이 염불, 이 기도를 아침 저녁 하루 2번만 했으면 좋겠어요. 밥 먹는 것보다도 더 고귀한 기도가 될 테니까. 그렇잖아요? 밥 먹는 것보다도 더 귀한, 그러니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우리가 SNS로 뭐 트위터다, 또 뭐 저기 뭐 페이스북이다, 무슨 뭐 많잖아, 인스타그램이다, 뭐 들여다보는데 하지 말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할 건지 말 것인지를 내가 스스로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할 건지 말 것인지를. 그래서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중독이 걸리면 얘를 붙들고 앉아있는 거. 얘 붙들고. 차를 타거나 뭘 할 때도 습관적으로 걔를 들여다보는 걸 안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자기에게 허락하셔야 돼요. 습관 바꾸기 해야 돼요. 망원경으로 자기를 비춰보고자 한다면, 정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날아가듯이 나를 알고 싶다, 다른 사람을 알고 싶다, 현상 바깥에 있는 세계를 알고 싶다면 습관적으로 얘 들여다보고 있는 거,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잖아. 그걸 보다 보면 5만 개 다 떠. 광고 뜨지, 홍보 뜨지, 뭐 사 먹어라 뜨지, 이거 사라 저거 사라 물건 뜨지. 뜨면은 이거 그냥 바로 주문. 쓸 건지 말 것인지도 몰라. 왔는데 물건이 쓸만한 것도 있지만 못 쓸 것도 있어. 돈만 버려. 차라리 그럴 돈 있으면은 재보식을 하셔라. 그 효율적 이타주의라고 하는 책을 쓴 피터 싱어의 박사 책에 며칠 전에 저 보니까, 효율적 이타주의, 이 말은 그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저기 그 뭐죠?
그 훈련돼 있죠. 예,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그 안내견 한 마리를 훈련하는데 4만 달러가 든대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이 아프리카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렇게 감염이 돼서 눈이 감염이 돼서 시력을 잃는 병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20불만 주면 치료가 가능해. 그러니까 4만 불이면 2,000명을 치료할 수 있는 거야. 2,000명의 눈을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보시를 하고 말하자면 기부를 하는데 기부도 좀 효율적으로 하자. 누구 한 사람 대놓고 그 사람만 도와주는 형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도움이 두루 많은 사람에게 여파를 미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방법을 써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효율적 이타주의에 대해서 그분이 전 세계 강의를 하고 다니고 하던데 그 효율적 이타주의에 이분이 하는 강의를 듣고 24살 먹은 청년이 그 박사님에게 메일 보낸 게 있어요. 그 메일을 보냈는데 저도 책 읽다 깜짝 놀랐어요. 24살 청년이 박사님의 그 강의도 듣고 책도 사서 보고 이러고 난 뒤에 바로 자기 심장을 기증을 해요. 그래서 바로 심장 하나를 잘라서 딴 사람을 주는 수술을 하고 와. 그래서 그 수술했는 거를 그 메일에 써서 박사님한테 보내요. 박사님 강의 듣고 책을 읽고 제가 심장을 바로 공여를 했습니다. 자기 한 사람이 심장을 공여함으로 인해서 무려 4명이 심장을 받게 되는 그 말하자면 이제 그 뭐라 그러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요. 네, 여러 사람이 동시에 혜택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돼. 나 한 사람이 그런 어마어마한 생각을 일으키는 찰나 그 도미노가 수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간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는 다시 부족사회에서 본래 뭉쳤고 힘을 모아서 살았던 시절에 우리의 의식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협조하고 돕는다 해도 굶어 죽지 않는다. 누군가를 위해서 협조하고 누군가가 잘 되기를 축수 발언해주면 해줄수록 그 혜택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그대에게 돌아온다. 그대의 피부치에게 돌아오고. 근데 다윈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다윈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본래 우리 인류는 피부치,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가까운 사람한테는 눈도 하나 줄 수 있고 심장도 하나 콩팥도 띄워줄 수 있는 게 가능한데 전혀 모르는 생명부지 사람에게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자 어떤 또 다른 과학자도 보통의 일반적인 인류는 피부치에게는 가깝고 사랑을 나누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모르는 사람들, 낯선 사람한테는 굉장히 잔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피터 싱어 박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낯선 사람에게조차 우리 인류는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풀고 싶어 한다. 우리 안에 그게 숨어 있어. 그런데 그것을 바른 방법으로 베풀자는 거예요. 보시를 하는데, 재보시를 하는데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거지.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 그 한 명의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안내견을 키우는데 교육하는데 4만 달러 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방법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나은 방법. 그 돈이면 2,000명의 눈 잃는 시각장애가 될 수 있는 아이들, 어른들, 개발도상국에 있는 사람 눈 찾아주는데 2,000명의 눈을 찾아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원래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거대한 누군가를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사회가 그래요. 보세요. 어느 할머니가 진보다리를 들고 무겁게 막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가는데 젊은 청년이 막 그 횡단보도에서 달려와서 할머니 짐을 들어주고 할머니를 부축을 해서 길을 건네줘. 네. 길을 건네주면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 C라는 사람이죠. 그죠? 그 보고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 봤던 사람이 회사에 가가지고 또 자기가 아는 지인들을 만나서 야 오늘 나 이러이러한 거 봤어. 그 젊은 청년 누구 집 자식인지 되게 애가 괜찮더라고. 그런 사람이 잘 살 거야. 그런 사람 성공할 거야. 이런 말 하죠. 그것처럼 우리는 작은 사소한 행위 하나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협조를 할 적에 도움을 주려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있잖아. 청년이 도와주려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을 주는 사람이죠. 그다음 할머니 도움을 받잖아. 마음을 받는 사람, 주고받는 관계를 목격한 사람, 그렇죠?
그 목격한 것을 말을 전해서 그 말을 전해 들은 사람. 하나의 선행이 주변에 있는 4명에까지 가는데 그 4명에서 끝나지 않죠. 도미노 현상처럼 막 물결쳐 가죠. 이것이 이 호모 사피엔스가 이토록 인류의 종이 이렇게 많은 종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 된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게 발달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류는 늦게 탄생한 뇌라고 하지만 이 전두엽은 보살을 실천할 수 있는데 쓰이는 뇌라고 나와요. 제 식으로 말하자면. 아까 신장 하나 모르는 생명부자한테 뚝 띄워주는 거. 우리나라의 어떤 그 신장 기증을 기다리는 어떤 환자한테 미국에 있는 어떤 여성의 신장이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수술한 사건을 제가 10몇 년 전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쪽 나라에서 신장 띄워준 게 여기로 날아와서 여기서 수술을 했대요. 그 제가 뉴스로 전해 들었는데 제가 직접 본 건 아니나 전해 듣고 그때 너무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것처럼 내 몸의 일부를 주는 것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대단한 희생과 보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나누는 것이 너무 당연지사인. 그런데 그 나누는데 나 먹을 거 다 먹고 나 쓸 거 다 쓰고 내가 사고 싶은 물건 다 사고 해서 남는 여가에 조금 쥐꼬리만큼 남한테 나누는 게 아니라 효율적 이타주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냐? 나의 씀씀이를 줄인다는 거예요. 내 씀씀이를 줄이고 효과 있게 줄여서 필요치 않은 것을 안 쓰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꼭 써야 할 곳에만 쓰는 거지. 그렇게 해서 나의 쓰임새를 줄여가면서 내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왜? 내가 바꾼 생각 하나가 수많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면 개발도상국의 누군가에게 말라리아를 퇴치하는 데 돕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연말에만 누구를 돕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내 주머니에서 10,000원 하나 나가는 게 나도 궁색할 수 있지만 어려울 수 있지만 이 10,000원이 없어서 누군가는 실명을 하거나 온몸이 평생을 장애인으로도 살 수 있다면 나의 10,000원을 그와 나눌 수 있다는 마음을 낼 수 있는 것이 우리 인류는 이 브레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뇌 안에서는요 보살심이 일어나 큰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는 생각도 없고 아깝다는 생각도 없는, 말하자면 우리 인류는 지금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이 벌써 연말이잖아요. 올 한 해 살아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한 분 한 분의 삶에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힘든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으셨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이 짧게 살아가는 인생, 전 생애를 놓고 볼 때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허락된 요 백생의 시대, 백생의 시대 중에서도 누구는 60을 살 거고 70, 80, 90 얼마를 살지 알 수 없어요. 요 주어진 짧은 한 단락의 시간 속에 내가 좀 더 나 자신이 갖고 있는 나의 생각, 개인적인 고통이라는 그 생각에 국집하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나의 세계와 접속하자. 인터넷이나 이런 그 핸드폰하고만 접속하지 말고 더 높은 자, 더 넓은 자, 더 큰 내가 있거든요. 더 큰 나하고 접속하는 것에 하루 중에 시간을 쓰셔라. 그것이 아까 이야기한 여러분에겐 2가지 오늘 드렸죠. 뒤로 돌아가서 내가 네 등 뒤에 있어. 불안해하지 마. 또 하나 뭐였어요?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죠? 네. 그런 말 한마디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누군가에게 돈 들이지 않고 마음을 나누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효율적 이타주의, 재물만 주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만이 이타주의가 아닙니다. 두려움 없애주는 보시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여러분 모두는 무예시 보시에 대한 것을 머리에 기억하셔서 혹시라도 내게서 말투가 나갈 때 습관처럼 튀어나갈 때 내가 누군가에게 겁을 주고 있지 않나? 내 목소리 톤이 성질이 여기에 심지가 박혀 있지 않나? 라고 얼른 돌아보고 무예시 보시, 두려움 없애주는 보시를 하리라. 오늘 하루에 하나씩 내가 무예시 보시를 실천해 보리라. 그렇게 하다 보면 누가 제일 먼저 좋을까요? 나 자신이 제일 먼저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 좋겠죠. 그것을 보는 목격자 좋겠죠.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 좋겠죠. 보시는 이렇게 일파만파 물결쳐 갑니다. 그 물결쳐 가는 것이 나비 효과잖아. 여기에 샜는데 그 효과가 전 세계까지 다 퍼져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보니까 연세가 중반쯤도 있고 좀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이렇게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또래도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얼마나 살 날이 남았을까 한 번씩 물어요. 제 자신에게. 나에게 살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될까?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 나날을 정말 내가 잠시 눈 맞추지만 이분들을 내가 더 많이 공감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런 마음으로 내가 강당에 서자. 내가 이 연단에 쓸 때 내 말 한마디가 정말 당신의 등 뒤에서 안아주는 말이 되자.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와서 강단에 섰을 때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라는 말을 해드리는 사람이 되자.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제가 섭니다. 모두 부디 건강하시기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인연 맺을 수 있으면 또 뵙기로 하고요. 여러분 김장은 다 담으셨어요? 네, 맛있게 김장 담은 거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여러분과 임시 잠깐 만나 인생의 여행 와서 만난 가족들하고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윤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 차서에는 선재 스님 모시고 돼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장반 스님 모시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료로 오시다 보니까 많이 홍보해 주셔서 지금도 지금 뒤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다음엔 여기 꽉 차갖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때 이걸 돌릴 테니까 많이 좀 홍보해 주셔서 오시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항상 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좀 참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재 스님도 대단한 분이고 정만 스님도 항상 후배가 되지만 정말 훌륭합니다. 대통령 상도 받았고요.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많이 와서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와서 얘랑 마음이 따뜻해졌고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얘랑 같이 왔는데 같이 와가지고 이런 특강을 들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았어요. 네 잘못이 아니야 하고 등 뒤에서 두드려주고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큰 마음 먹어야 할 수 있는 말들을 늘 진짜 자녀한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지인들이나 늘 좋은 마음으로 등 두드려주는 그런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무인도시를 이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스님 그 말씀에 진짜 너무 감동받아서 눈물이 났거든요. 요즘에 진짜 힘든 게 많았는데 그 말씀이 정말 저한테 위로가 많이 됐고 너무 좋은 시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